미미의 꿀잠 동화. 눈의 여왕. 첫 번째 이야기, 거울과 거울 조각. 옛날에 아주 성질이 사나운 호부 고블린이 있었어요. 이 고블린은 아주 사악한 종류의 도깨비 요정으로 사실 악마나 다름이 없었지요. 어느 날 이 악마는 요상한 힘이 있는 거울을 마침내 완성해 기분이 무척 좋았어요. 이 거울에 선하거나 아름다운 것을 비추면 쪼그라들어 거의 보이지 않고, 반면에 아무짝에 쓸모없고 추한 것은 도드라지면서 훨씬 더 추하게 보였어요. 이 거울에서 아름다운 풍경은 끓는 물에 데친 시금치처럼 보이고, 아주 선한 사람은 섬뜩해 보이거나 물구나무를 섰어요.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일그러졌지요. 주근깨가 하나 있는 사람이라면 코와 입까지 죄다 주근깨로 뒤덮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주 재밌군, 악마가 말했어요. 사람의 마음에 흐르는 선하고 경건한 생각도 이 거울에서는 음흉한 미소로 보였어요. 악마는 이 독창적인 발명품에 크게 만족했어요. 이 악마가 가르치는 호부 고블린 학교 학생 악마들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모두에게 알렸어요. 이 악마들은 이제 처음으로 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이 진짜로 어떻게 보이는지 알 수 있다며 떠들어댔어요. 악마들은 이 거울을 들고 소란을 피며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생명체는 이 거울로 온갖 순환을 당했어요. 이윽고 악마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와 하느님을 거울에 비춰보고 싶어졌어요. 거울을 들고 높이 올라가면 갈수록 거울은 악마들이 움켜잡을 수 없을 만큼 점점 더 끔찍하게 웃었어요. 악마들은 더 높이 올라가 천국에 점점 더 가까이 갔어요. 그러자 그 웃음 짓는 거울이 무지막지하게 흔들리더니 악마들의 손에서 미끄러져 나가 땅으로 떨어져 수천, 수만, 수백만, 수십억 조각으로 산산이 부서졌어요. 어쩌면 그보다 더 잘게 깨졌을 거예요. 거울은 깨지기 전보다 훨씬 더 큰 문제를 일으켰어요. 어떤 것은 모래알보다 잘게 깨졌는데 이것이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거울 조각이 사람들이 눈에 들어가면 눈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가 그 사람이 보는 건 무엇이든 왜곡시켜 사물의 오직 나쁜 면만 보게 했어요. 아무리 유리 조각이 작아도 거울 전체에 있던 것과 똑같은 힘이 있었어요. 몇몇 사람들은 마음속에 유리 조각이 박히기도 했는데 심장을 얼음덩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유리 조각으로 안경을 만들기도 했는데 사람들이 뚜렷하게 보려고 이 안경을 썼다가는 큰일이 났지요. 악마들은 그게 하도 웃겨서 옆구리가 아프도록 자지러지게 웃어댔어요. 그 유리의 미세한 조각들은 여전히 허공을 떠돌고 있었답니다.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려줄게요. 두 번째 이야기. 어린 소녀와 어린 소년. 큰 도시에는 집도 많고 사람도 많기 때문에 작은 마당을 갖기도 쉽지 않아서 사람들은 대부분은 화분 하나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래도 이 가난한 두 아이가 사는 곳에는 화분보다는 조금 더 큰 텃밭이 하나 있었어요. 둘은 남매는 아니었지만 남매만큼이나 서로를 퍽 아꼈어요. 부모님들은 다락방이 서로 가까이 붙어있는 집에 살았어요. 두 집 사이 지붕이 만나는 곳에 빗물통이 흐르고 창문이 서로를 마주보아서 서로의 집에 가려면 창문에서 창문으로 그냥 넘어가기만 하면 됐어요. 이 창밖에 부모님들이 커다란 상자를 하나 두어서 집에서 먹을 채소와 작은 장미나무도 한 그루 키웠는데 아주 잘 자랐어요. 이 상자를 빗물통에 걸쳐 두어서 두 아이는 더 가깝게 서로에게 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것은 마치 꽃 담장처럼 보였어요. 콩줄기가 상자 위로 들이우고 장미 덤불이 길게 늘어지면서 창틀을 휘감아 마치 꽃과 풀로 이루어진 개선문 같았어요. 상자는 꽤 높아서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둘은 종종 자그마한 의자를 내놓고 장미 아래 앉아서 재미있게 놀곤 했지요. 물론 겨울이 되면 이런 즐거움도 사라졌어요. 창문에는 종종 두껍게 성에가 꼈어요. 아이들은 난로 위에서 구리동전을 뜨겁게 달구어서 성에가 잔뜩 낀 창문에 가져다 댔어요. 그러면 아주 멋진 동그란 원이 생기는데 그 동그라미 너머로 친근한 밝은 눈동자가 각자의 창문에 나타났어요. 소녀와 소년이 밖을 내다보는 것이었지요. 소녀의 이름은 게르다이고 소년의 이름은 카이였어요. 여름에는 한 걸음만 떼어도 서로 어울릴 수 있었지만 겨울에는 서로의 집에 가려면 아래층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옆집 계단을 올라가야 했어요. 밖에는 눈보라가 치고 있었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눈보라를 보렴. 하얀 꿀벌이 떼지어가는 것 같구나. 여왕벌도 있어요? 카이가 물었어요. 진짜 벌 사이에는 여왕벌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정말 있지. 여왕벌은 바로 눈의 여왕이란다. 숱한 겨울밤 동안 거리를 날아다니면서 창문을 엿보지. 그러다가 마치 꽃으로 둘러싸인 듯 희한한 모습으로 얼어붙는단다. 아, 네. 우리 그거 본 적 있어요. 두 아이가 입을 모아 말했어요. 게르다가 물었어요. 눈의 여왕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러자 카이가 소리쳤어요. 들어오라지. 내가 뜨거운 난로 위에 놓고 확 녹여버릴 거야. 하지만 할머니는 카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날 저녁 어린 카이는 잠자리에 들려다가 창가 의자로 다가가 그 작은 구멍으로 밖을 내다보았어요. 눈꽃 몇 송이가 떨어지고 있었는데 가장 큰 눈꽃송이가 꽃상자 귀퉁이에 날아가 앉았어요. 이 눈꽃은 점점 더 커졌어요. 그러더니 마침내 여자로 바뀌었는데 아주 섬세하고 투명하리만큼 얇은 하얀 옷을 입고 있었어요. 마치 수백만 개의 별 모양 눈꽃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어요. 여인은 아름답고 우아한데 얼음처럼 반짝였어요. 눈동자는 밝은 별 2개처럼 빛났지만 그 안에는 평화로움도 고요함도 없었어요. 여인은 창문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손짓했어요. 카이는 덜컥 겁을 집어먹고 의자에서 펄쩍 뛰어내렸어요. 카이의 눈에 거대한 새 한 마리가 창문을 휙 지나가는 듯 보였어요. 이제 어느덧 눈이 녹고 봄이 왔어요. 태양이 비치고 초록불이 돋아났어요. 제비들이 둥지를 틀고 집집마다 창문을 열었어요. 또다시 게르다와 카이는 빗물통 위의 그 작은 지붕 마당에서 놀았어요. 그해 여름은 장미가 아주 아름답게 피었어요. 게르다는 노래 하나를 배웠는데 거기에 자신의 꽃을 떠올리게 하는 장미에 대한 가사 한 줄이 있었어요. 게르다는 카이에게 그 노래를 불러주었고 둘은 곧 그 노래를 함께 불렀어요. 두 아이는 서로의 손을 잡고 장미꽃에 입을 맞추고는 투명한 햇빛을 올려다보며 하늘에 대고 말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여름이라고. 절대로 시들 것 같지 않은 향기로운 장미덤불 아래 있으니 무척이나 향기롭다고. 어느 날 게르다와 카이는 새와 동물에 관한 그림책을 보고 있었어요. 그때 교회탑의 시계가 5번 울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카이가 소리쳤어요. 아, 내 가슴이 아파. 눈에도 뭐가 있어. 카이는 눈을 깜빡였어요. 게르다는 카이의 목을 잡고 들여다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잠시 후 카이가 말했어요. 없어진 것 같아. 하지만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건 바로 마법의 거울에서 나온 그 유리 조각이었어요.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위대하고 선한 것은 무엇이든 작고 추하게 비추지만 모든 사악한 것들은 크게, 작은 흠도 엄청나게 크게 비추는 호브 고블린이 만든 거울 말이에요. 불쌍한 카이. 유리파편은 카이의 심장도 뚫었어요. 그러니 심장이 곧 얼음덩이로 변할 거예요. 고통은 멈추었지만 유리 조각은 그대로 남아있었어요. 카이가 게르다에게 물었어요. 넌 왜 울고 있니? 그러니까 못생겨 보인다. 난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더니 불현듯
뭐가 떠올랐는지 이렇게 말했어요. 아, 저 장미는 죄다 벌레가 뜯어먹었네. 봐, 이 꽃은 삐뚤어졌어. 게다가 저 장미 어쩜 저렇게 추할 수가 있지? 꼭 자기들이 사는 상자하고 똑같아. 그러더니 상자를 발로 툭 찼어요. 장미도 확 꺾어버렸어요. 카이, 너 무슨 짓이야? 게르다가 소리쳤어요. 카이는 게르다가 화를 내자 꽃 한 송이를 더 꺾고는 게르다만 혼자 남겨놓은 채 자기 집 창문으로 펄쩍 뛰어들어가 버렸어요. 나중에 게르다가 자기 그림책을 가져다 주었을 때 카이는 그건 갓난쟁이 아기들에게나 딱 맞는 책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언제나 그런데 하며 끼어들었어요. 기회를 틈타 할머니 안경을 훔쳐서 자기 코에 걸치고는 할머니 흉내를 냈어요. 어찌나 잘하는지 모두가 웃음을 터뜨리곤 했어요. 카이는 머지않아 그 거리에 사는 사람들 모두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카이가 사람들의 이상하고 추한 것들을 모두 다 어찌나 흉내를 잘 내는지 사람들은 말했어요. 저 아이는 확실히 머리가 좋아. 하지만 그건 눈과 심장에 박힌 유리조각 때문이었어요. 그 유리 때문에 카이는 온 영혼을 다해 자신을 아끼는 사랑스러운 게르다조차 놀려댔어요. 이제 카이는 둘이 예전에 함께했던 것과는 확실히 다른 놀이를 했어요. 둘은 좀 더 철이 들었어요. 어느 쌀쌀한 날 눈이 이리저리 흩날리고 있었어요. 카이는 집 밖으로 커다란 돋보기를 가져와서 파란 코트자락을 펼치고는 거기에 눈송이가 떨어지게 했어요. 자, 이제 그 돋보기로 봐봐. 카이가 게르다에게 말했어요. 눈송이 하나하나가 훨씬 더 커 보이면서 마치 거대한 십각형의 별처럼 보였어요. 카이가 이어 말했어요. 봐, 정말 멋지지? 진짜 꽃을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재미있어. 눈꽃은 아주 완벽해. 눈꽃은 흠잡을 데가 없어. 녹기 전까지는. 얼마 후 카이가 장갑을 끼고 어깨에 썰매를 쥐고 내려와서는 게르다의 귀에 대고 소리쳤어요. 다른 남자아이들이 노는 마을 광장에서 놀 거야. 그러더니 휑하니 달려갔어요. 광장에는 좀 더 대담한 소년들이 자기들 썰매를 농부의 수레 뒤에 묶고는 멀리 끌려가며 놀았어요. 신나는 놀이였지요. 한창 신나게 놀고 있는데 커다란 썰매 한 대가 다가왔어요. 온통 새하얗게 칠한 썰매였는데 마부도 투박한 하얀 털외투를 입고 하얀 털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그 썰매가 광장을 두 바퀴 돌자 카이는 재빨리 그 뒤에 자기 썰매를 묶었어요. 그러자 썰매는 더 빠르게 거리를 달려 내려갔어요. 마부는 친근하게 몸을 돌려
마치 오래전부터 아는 사이인 것처럼 카이에게 고개를 끄덕여 보였어요. 카이가 자신의 작은 썰매를 풀려고 할 때마다 마부는 고개를 다시 끄덕였어요. 그래서 카이는 썰매의 밧줄을 계속 붙잡고 있었어요. 커다란 썰매는 마을 입구까지 계속 내달렸어요. 문득 눈이 세차게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어요. 속도가 점점 빨라지자 카이는 앞에 있는 자기 손도 보이지 않았어요. 두려워진 카이는 커다란 썰매에서 빠져나오려고 손에 잡은 밧줄을 갑자기 놓아버렸어요.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카이의 작은 썰매는 단단히 묶여 있어서 바람처럼 나아갔어요. 카이가 소리를 질렀지만 듣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눈은 더 세차게 몰아치고 썰매는 내내 달려갔어요. 가끔씩 울타리나 도랑을 넘는 것처럼 펄쩍 뛰기도 했어요. 카이는 공포로 온몸이 뻣뻣하게 굳었어요. 기도라도 해보려 했지만 떠오르는 건 구구단 뿐이었어요. 눈송이는 점점 더 굵어져서 마침내 썰매는 하얀색 커다란 암탉처럼 보였어요. 갑자기 눈의 장막이 쓱 열리더니 그 커다란 썰매가 멈추고 마부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털 외투와 털모자는 눈으로 만든 것이었어요. 마부는 여자였어요. 키가 크고 몸매가 가냘프고 눈이 부시게 희었어요. 바로 눈의 여왕이었어요. 우리 꽤 빨리 왔구나. 추위로 떨고 있는 거니? 내 털코트 속으로 들어오렴. 여왕이 말했어요. 여왕은 자기 옆자리에 카이를 앉혔어요. 그러고는 카이의 몸을 감싸주었어요. 카이는 눈구덩이에 빠진 느낌이 들었어요. 아직도 춥니? 여왕이 물었어요. 그러고는 카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 입맞춤은 얼음장보다 더 차가웠지요. 카이는 심장반이 이미 얼음덩어리였는데도 심장까지 추웠어요. 한순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곧 편안해지면서 더 이상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내 썰매를 잊지 마세요. 카이에게는 오로지 이 생각뿐이었어요. 눈의 여왕은 다시 한번 카이에게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카이는 사랑스러운 게르다, 할머니, 집에 있는 모두를 잊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입맞춤은 없다. 그랬다가는 너는 죽게 될 거야. 카이는 여왕을 쳐다보았어요. 여왕은 무척이나 아름다웠어요. 이보다 더 아름답고 예쁜 얼굴은 상상할 수도 없었어요. 더 이상 얼음으로 만든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카이의 창밖에 앉아서 손짓했을 때의 모습이 아니었지요. 카이의 눈에 눈의 여왕은 완벽했어요. 그리고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그래서 카인은 자신이 분수 암산을 할 수 있다는 것, 여러 나라의 인구를 안다는 것도 들려주었어요. 여왕은 내내 웃음 지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카인은 생각만큼 알고 있는 게 많지 않았어요. 카인은 머리 위 드넓은 우주 공간을 올려다 보았어요. 여왕은 먹구름 위로 카인을 데리고 날아오르고 그 사이 폭풍은 흘러간 옛 노래를 부르듯 쌩쌩 울려 퍼졌어요. 두 사람은 숲, 연못, 수많은 대지와 바다 위를 날았어요. 빛나는 눈 위를 미끄러지듯 나아갈 때 그 아래로는 바람이 차갑게 휘몰아치고 늑대가 울부짖고 흙까마귀가 비명을 질러댔어요. 그러나 저 위의 달은 크고 환하게 빛났어요. 카인은 긴 겨울밤 내내 그 달을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낮에는 눈의 여왕 발치에서 잠을 잤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마법을 부리는 여인의 꽃밭. 카이가 돌아오지 않는 동안 게르다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카이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도 카이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소년들은 카이가 아주 멋진 커다란 썰매에 자신의 작은 썰매를 매달고 따라갔다면서 길을 따라 마을 밖으로 나갔다는 말만 했어요. 누구도 카이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눈물을 쏟아냈어요. 게르다가 누구보다 슬프게 울었지요. 사람들은 카이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강에 빠져 죽었을 거라고 했어요. 그 긴 겨울은 정말 너무나 슬프고 우울했어요. 하지만 마침내 봄, 그리고 따스한 햇빛이 찾아왔어요. 카이는 죽어서 완전히 사라졌어. 게르다가 말했어요. 설마. 햇빛이 말했어요. 카이는 죽어버렸어. 게르다가 제비들에게 말했어요. 그럴 리 없어. 제비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마침내 게르다도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게르다는 어느 날 아침 혼잣말을 했어요. 빨간색 새 구두를 신어야겠어. 카이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야. 강으로 가서 카이에 대해 물어봐야겠어. 무척 이른 아침이었어요. 게르다는 아직 잠들어 있는 할머니에게 입을 맞추고는 빨간색 구두를 신었어요. 그리고 내내 걸어서 마을 밖의 강으로 내려갔어요. 카이를 내가 데려갔다는 게 사실이니? 카이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다 주면 내 빨간 구두를 줄게. 게르다는 물결이 아주 수상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같았어요. 게르다는 빨간 구두를 벗었어요. 가장 아끼는 물건이었지만
강물에 그 구두를 던졌어요. 하지만 구두는 잔잔한 물결에 휩쓸려 다시 게르다에게 돌아왔어요. 강물이 카이를 품고 있지 않으니까 게르다의 가장 소중한 물건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게르다는 자신이 구두를 멀리 던지지 못한 게 안타까워서 갈대밭 사이에 있는 배 위로 올라가 배 끝에 서서 다시 물속으로 구두를 던졌어요. 하지만 그 배는 강둑에 묶여있지 않았어요. 게르다가 움직이자 배는 강둑에서 멀어져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란 게르다가 다시 물가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배는 이미 강둑을 벗어나 점점 빨리 나아가고 있었어요. 게르다는 덜컥 겁을 집어먹고 눈물을 터뜨렸어요. 참새 말고는 아무도 게르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었어요. 참새들은 게르다를 땅으로 데리고 갈 수가 없었어요. 물가를 따라 날아가며 그저 짹짹거리기만 했지요. 우리 여기 있어. 우리가 여기 있어. 마치 게르다를 위로하는 것 같았어요. 배는 강 아래로 휩쓸려 내려가고 게르다는 양말만 신은 채 그저 차분히 앉아 있었어요. 게르다의 빨간 구두는 둥둥 떠내려와 배의 뒤를 따라왔어요. 양쪽 강가의 풍경은 무척 아름다웠어요. 꽃들이 사랑스럽게 피어있고 나무들은 무성하고 언덕은 소떼와 양떼가 먹을 풀이 가득했어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강이 카이가 있는 곳으로 나를 데려가려나 봐. 그렇게 생각하자 게르다는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게르다는 배에서 몇 시간이고 아름다운 초록색 강둑 풍경을 지켜보았어요. 이윽고 커다란 벚꽃나무 동산 가까이 도착했어요. 거기에는 이상하게도 알록달록한 창문이 달리고 지붕은 지푸라기를 엮어 만든 작은 집이 한 채 있었어요. 배를 타고 지나가는 모두에게 경례하는 듯한 나무병종도 둘 있었어요. 게르다는 그 나무병정들이 살아있다고 생각해서 크게 소리쳤지만 당연히 병정들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지요. 배가 물살을 타고 강둑으로 떠내려가자 그 병정들에게 꽤 가까이 다가가게 되었어요. 게르다는 훨씬 더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러자 한 할머니가 집 밖으로 나왔어요. 할머니는 삐뚤빼뚤 흰 지팡이에 기대어 섰는데 머리에 햇빛을 가리는 커다란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모자 위에는 아주 아름다운 꽃그림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가엾은 것! 어쩌다가 이 큰 물살에 길을 잃은 거니? 어쩌다가 여기까지 쓸려왔어? 할머니는 물속까지 걸어와서 지팡이를 배에 걸어 물가로 끌어당긴 후 게르다를 배에서 꺼내주었어요. 게르다는
다시 땅을 밟아서 아주 기뻤어요. 하지만 자신에게 말을 하는 이 낯선 할머니가 살짝 무섭기도 했어요. 이름이 뭐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말해보렴. 게르다는 있었던 일들을 모두 들려주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또 가끔은 하며 게르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게르다는 이야기를 다 마치고 혹시 카이를 보지 않았는지 물었어요. 할머니는 카이가 지나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언제든 올지도 모른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게르다에게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고 버찌를 먹으며 꽃이나 구경하라고 했지요. 할머니는 게르다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벽 높이 달린 빨갛고 파랗고 노란 창으로 햇빛이 섞여 들어와 집안을 오묘한 색깔로 비추었어요. 탁자 위에는 먹음직스럽게 잘 익은 버찌가 있었어요.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진 게르다는 버찌를 실컷 먹었어요. 버찌를 먹는 사이 할머니는 황금빛 머리빗으로 게르다의 머리를 빗겨주었어요.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장미꽃처럼 둥글고 탐스러운 작은 얼굴 양쪽으로 황금빛으로 빛나며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너처럼 예쁜 아이를 무척이나 바랐단다. 이제 우리 둘이 얼마나 잘 지내는지 보려무나. 머리를 빗으면 빗을수록 게르다는 점점 더 카이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렸어요. 이 할머니는 마법을 부리는 재주가 있었어요. 하지만 나쁜 마녀는 아니었어요. 그저 재미로 장난치듯 마술을 부렸어요. 할머니는 귀여운 게르다를 무척이나 곁에 두고 싶었어요. 그래서 마당으로 나가서 장미덤불 전체에 지팡이를 휘둘렀어요. 그러자 한창 아름답게 피던 장미꽃들이 모두 흔적도 없이 시커먼 흙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어요. 할머니는 게르다가 그 꽃을 보면 자신의 장미와 카이를 떠올리고 다시 달아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지요. 게르다는 꽃밭으로 나왔어요. 꽃밭은 너무나 향기롭고 사랑스러웠어요. 모두가 아는 사계절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그 꽃들은 어떤 그림책보다도 아름다웠어요. 게르다는 좋아서 깡충깡충 뛰었어요. 태양이 키 큰 벚나무 뒤로 넘어갈 때까지 마당에서 놀았어요. 그러다 밤이 되어 아름다운 침대 위 빨간 비단 누비 이불 밑에 몸을 눕혔어요. 그곳에서 게르다는 스르르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왕이 결혼식 날에 꾸는 꿈만큼이나 화려한 꿈을 꾸었어요. 다음 날 아침 게르다는 다시 따뜻한 햇볕 속으로 나가 꽃과 함께 놀았어요. 그렇게 여러 날을 보냈지요. 게르다는 꽃들을 속속들이 모두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가지 꽃이 없다는 것을 알았는데 그게 뭔지는 알지 못했어요. 어느 날 게르다가 앉아서 할머니의 햇빛 가리는 모자를 보고 있었어요. 모자의 꽃그림 중에서 가장 예쁜 것은 바로 장미 한 송이였어요. 할머니가 마당에서 진짜 장미를 사라지게 했을 때 자기 모자의 이 장미는 깜빡 잊었어요. 게르다가 물었어요. 할머니, 이 꽃밭에는 장미가 하나도 없어요? 게르다는 꽃밭 사이로 가서 보고 또 보았어요. 하지만 장미는 한 송이도 보이지 않았어요. 게르다는 주저앉아 눈물을 터뜨렸어요. 그 뜨거운 눈물은 장미 덤불이 가라앉았던 바로 그 자리에 떨어져 내렸어요. 따뜻한 눈물이 땅을 촉촉히 적시자 장미 덤불이 다시 올라오더니 무성하게 피어났어요. 게르다는 장미를 품에 안고 입을 맞추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예쁜 장미꽃이 떠오르고 카이가 생각났지요. 아, 내가 얼마나 늦은 거지? 카이를 빨리 찾아야 해. 게르다는 장미에게 물었어요.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그 애가 죽어서 사라졌을까? 그러자 장미꽃이 말했어요. 그 애는 죽지 않았어. 우리는 죽은 사람들이 있는 땅속에 있었는데 그곳에 카이는 없었어. 고마워. 게르다는 꽃송이 모두에게 가서 입을 맞추며 물었어요. 카이가 어디 있는지 아니? 하지만 꽃들은 햇빛 속에서 자신들만의 이야기에 빠져 있었어요. 게르다가 꽃들의 말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였지만 카이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들을 수가 없었지요. 게르다는 마당 끝으로 달려갔어요. 문이 닫혀 있었지만 녹이 쓴 걸쇠를 마구 흔들자 마침내 걸쇠가 풀리고 문이 열렸어요. 게르다는 맨발로 넓은 세상으로 도망쳐 나왔어요. 3번이나 뒤를 돌아봤지만 쫓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친 게르다는 이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커다란 바위에 앉아 쉬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여름이 가고 어느덧 늦가을이 되어 있었지요. 언제나 태양이 비추고 내내 사계절의 꽃들이 활짝 피어있는 아름다운 정원 안에서 세월이 이처럼 빨리 지나갔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 내가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허비했어. 여긴 벌써 가을이야. 더 이상 꾸물거릴 수 없어. 게르다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달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발이 너무 아프고 피곤했어요. 주변의 모든 게 너무나 차갑고 황량했지요. 기다란 버드나무 잎은 샛노랗게 물들고 축축한 안개가 이슬방울처럼 후두둑 흘러내렸어요. 나뭇잎이 하나둘 땅에 떨어졌어요. 야생 자두나무만 아직 열매를 품고 있었지요. 하지만 그 열매는 너무 쉬어서 이 끝이 아플 정도였어요.
주변에 보이는 이 넓은 세상이 얼마나 우울하고 어둡게 보였는지 모른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왕자와 공주. 한참 길을 가던 게르다는 몹시 지쳐 어쩔 수 없이 또 쉬어야 했어요. 그때 맞은편에서 커다란 까마귀 한 마리가 눈밭 위로 총총 다가왔어요. 까마귀는 아주 오랫동안 게르다를 지켜보며 고개를 갸우뚱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깍, 깍. 정말 멋진 까마귀 날이야. 까마귀는 이보다 더 멋지게는 말할 줄 몰랐어요. 그래도 소녀가 측은해 보이는 것은 알아챘지요. 그래서 이 드넓은 세상에서 혼자 어디로 그렇게 가고 있냐고 물었어요. 게르다는 까마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그러고는 카이를 못 봤냐고 물었어요. 까마귀는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고는 말했어요. 어쩌면 봤을 수도 있어.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뭐라고? 정말 본 것 같아? 게르다가 소리쳐 물었어요. 게르다는 까마귀에게 입맞추며 두 팔로 꽉 껴안았어요.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본 게 카이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 아이는 공주 때문에 널 잊었을 거야. 까마귀가 말했어요. 카이가 공주랑 같이 산다는 거야? 게르다가 물었어요. 그래, 잘 들어봐. 하지만 내가 사람의 언어로 말하는 건 무척 힘들어. 내가 까마귀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내가 훨씬 더 쉽게 말할 수 있을 텐데. 난 까마귀 말을 몰라. 우리 할머니는 아시지만 아기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말이야. 진작 배워뒀으면 좋았을걸. 됐어. 내가 최대한 너한테 말해줄게. 하지만 그게 그다지 잘하는 일인지는 모르겠다. 까마귀는 자기가 아는 이야기를 전부 들려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왕국에 무척 똑똑한 공주가 있어. 그건 당연하지. 공주는 이 세상 신문은 모조리 읽고 다 까먹었어. 그렇게 똑똑해. 얼마 전에 공주는 왕이 되었어. 그렇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그렇게 즐겁지가 않았지. 그래서 공주는 신랑감을 찾아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어.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저 근엄한 표정으로 멀뚱멀뚱 옆에 서 있는 사람은 정말 지겹거든. 공주는 북을 쳐서 궁궐의 귀부인을 모두 모이게 했어. 공주의 생각을 들은 부인들은 자기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며 모두 기뻐했어. 정말이야. 내가 하는 말은 한마디 한마디 다 사실이야. 내게는 궁전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랑하는 짝이 있거든. 내 짝이 전부 다 이야기해줬어. 까마귀가 말했어요.
물론 까마귀의 애인은 역시 까마귀였지요. 즉각 신문이 발행되었어. 신문에는 하트 모양 테두리에 공주의 이니셜이 적혀 있었어. 용모 단정한 젊은 남자는 누구나 궁전으로 와서 공주와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내용이 실렸어. 최고로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궁전에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을 남편으로 고를 거라고 했지. 까마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그래, 내 말을 믿어. 내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것처럼 그 이야기도 명확한 사실이야. 사람들이 성으로 몰려들었어. 엄청난 인파가 모여 발 디딜 틈이 없었지. 하지만 첫째 날은 물론이고 둘째 날에도 아무도 선택받지 못했어. 궁전 밖의 길거리에 있을 때 사람들은 모두 입담이 좋았어. 하지만 보초들이 은빛 실로 술을 놓은 군복을 입고 지키고 선 궁전문에 들어서서 금빛 실로 술을 놓은 군복을 입은 신하들이 줄지어 있는 계단을 올라 휘황찬란하게 불을 밝힌 접견실에 도착했을 때에는 할 말을 잃었지. 왕좌에 앉은 공주 앞에 섰을 때 공주의 마지막 말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게 고작이었어. 공주는 자기 말이나 따라하는 소리는 전혀 듣고 싶지 않았지. 접견실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수면제를 잔뜩 마시고 잠이 들기라도 한 것 같았어. 하지만 거리로 나오자마자 한시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 까마귀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어요. 지원자의 줄이 마을 입구에서 궁전까지 길게 이어졌어. 나도 직접 가서 봤지. 사람들은 배도 고프고 목도 말랐어. 하지만 궁전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 미지근한 물 한 잔 주지 않았지. 똑똑한 지원자 몇몇은 샌드위치를 싸왔어. 하지만 옆 사람과 나눠 먹지 않았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야. 다른 사람들이 배고프게 보이도록 놔둬야 해. 그러면 공주는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우리 카이는 언제 왔어? 그 사람들 틈에 끼어 있었어? 게르다가 물었어요. 여유를 갖고 좀 기다려봐. 이제 그 이야기 하려고 하잖아. 셋째 날 어린 사람 하나가 말도 없고 마차도 없이 궁전으로 과감하게 성큼성큼 걸어 올라갔어. 그 아이의 눈은 내 눈처럼 반짝반짝 빛났지. 게다가 긴 머리가 무척 멋졌어. 하지만 옷은 형편없었지. 아, 카이가 맞아. 이제 카이를 찾았어. 게르다가 손뼉을 치고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등에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어. 까마귀가 게르다에게 말했어요. 아니야, 그건 분명히 그 아이 썰매였을 거야. 카이는 길을 떠날 때 썰매를 가지고 있었어. 그럴지도 모르겠네. 그걸 자세히 보지는 않았거든. 하지만 내 짝이 말했어.
그 아이가 궁전의 문으로 걸어 들어오며 은빛 보초들을 보았을 때 그 아이는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고. 그 아이는 고개를 까닥이며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 계단에 서 있는 것 정말 따분할 것 같네요. 나라면 안으로 들어가겠어요. 까마귀는 계속 말했어요. 궁전 안은 환하게 불을 밝혀두었어. 국무대신과 고문관들은 맨발로 걸어 다니고 있었어. 황금 쟁반을 들고서 말이야. 아주 엄숙한 분위기였지. 그런데 그 아이의 신발에서 소리가 크게 났어. 하지만 그 아이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 분명 카이가 틀림없어. 카이가 새 신발을 신고 있다는 거 알아. 할머니의 방에서 그 신발이 엄청 찍찍거리는 걸 나도 들었어. 게르다가 말했어요. 내내 소리가 났어. 하지만 그 아이는 공주에게 곧장 걸어가며 그런 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 공주는 물레만큼 커다란 진주 위에 앉아 있었지. 궁의 귀부인들과 조수들의 조수들, 그리고 신하들과 신하들의 조수들이 서 있었어. 문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일수록 그 표정은 더 오만했어. 문지방에 서 있는 시종은 늘 실내화를 신었는데 거드름을 피우는 표정이었어. 정말 끔찍했겠다. 그런데 카이는 공주와 결혼했어? 게르다가 크게 소리쳤어요. 내가 까마귀가 아니었다면 내가 공주와 결혼했을 거야. 나한테 약혼녀가 있어도 말이야.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 애는 내가 까마귀 언어로 말할 때처럼 아주 유창하게 말을 했대. 그 아이는 씩씩하고 잘생겼어. 게다가 그 아이는 공주한테 알랑거리려는 게 아니라 공주의 지혜를 들으려고 왔어. 그 애는 공주가 마음에 들었고 공주도 그 애가 마음에 들었어. 카이는 정말 그래. 카이는 너무 똑똑해서 분수도 암산으로 계산할 수 있어. 아, 제발 날 그 궁전으로 데리고 가줘. 게르다가 말했어요. 말이야 쉽지.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 내 짝과 한번 이야기해 볼게. 어쩌면 내 짝이 뭔가 방법을 알려줄지도 몰라. 하지만 너처럼 어린 소녀는 절대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아둬야 해. 아니, 들어갈 수 있을걸? 카이가 내 소식을 들으면 밖으로 나와 나를 당장 데리고 들어갈 거야. 게르다가 말했어요. 저기 저 문 옆에서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까마귀가 말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저으며 날아갔지요. 어둠이 내려앉았을 때 까마귀가 돌아왔어요. 까. 내 짝이 너를 칭찬하더라. 이 빵 한 조각을 너에게 주래. 내 짝이 이걸 궁전 부엌에서 찾아냈어. 배고팠지? 그런데 그런 맨발로는
궁전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 은빛 옷을 입은 보초와 금빛 옷을 입은 군인들이 절대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렇다고 울 필요는 없어. 방법이 있어. 내 짝이 침실로 곧장 통하는 계단을 알아. 그건 열쇠를 어디에 두는지도 알고 있어. 까마귀가 말했어요. 이윽고 게르다와 까마귀는 정원으로 들어가 나뭇잎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넓은 산책로를 따라 걸어갔어요. 궁전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질 때 까마귀는 게르다를 이끌고 살짝 열려있는 뒷문으로 갔어요. 게르다의 심장은 두려움과 그리움으로 마구 뛰었어요. 뭔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정말 꿈에도 그리운 카이인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게르다는 틀림없이 카이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카이의 반짝이는 눈빛과 긴 머리카락을 떠올렸어요. 집에서 장미나무 아래 앉아 웃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뚜렷이 기억났지요. 카이는 게르다를 보면 정말 반가워할 거예요. 자신을 찾으러 이렇게 멀리까지 온 이야기를 들으면 카이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 사람들이 모두 슬퍼했다는 걸 알면 무척 반가워할 거예요. 게르다는 두렵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어요. 이제 까마귀와 게르다는 계단을 올라갔어요. 자그마한 등잔이 타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까마귀 한 마리가 서 있었어요. 까마귀는 게르다를 보고는 고개를 까닥 움직였어요. 게르다도 할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예의 바르게 인사했어요. 내 약혼자가 너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어. 귀여운 소녀. 너의 이야기는 너무 감동적이야. 저 등잔을 조심스럽게 들어. 내가 앞장설게. 우리는 곧장 계속 가야 해. 그러면 아무하고도 마주치지 않을 거야. 까마귀가 말했어요. 누군가 우리들을 따라오는 것 같아. 게르다가 말했어요. 뭔가 휙 지나갔어요. 벽에 드리운 그림자 같았어요. 그림자가 가느다란 다리와 흔들리는 갈기의 말 모양으로 비쳤어요. 거기에는 말에 올라탄 남자와 여자 사냥꾼의 그림자도 있었어요. 저건 꿈일 뿐이야. 왕실 주인들한테 사냥을 가자고 데리러 온 거야. 궁전의 까마귀가 말했어요. 이제 셋은 첫 번째 방으로 들어갔어요. 벽에 아름다운 꽃이 가득한 장밋빛의 넓은 방이었어요. 꿈 그림자들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게르다는 귀족들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계속 화려한 방이 이어져서 게르다는 무척 당혹스러웠어요. 마침내 왕실 침실에 이르렀어요. 침실 천장은 값비싼 유리 잎사귀가 달린 거대한 종려나무 가지 같았어요. 방 한가운데에는 침대 2개가 커다란 황금줄기에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는 백합 모양이었어요.
하얀색 침대에 공주가 누워 있었어요. 또 다른 침대는 빨간색이었어요. 게르다는 카이를 찾으러 빨간 침대로 뛰어올랐어요. 게르다가 진홍색 꽃잎 하나를 들춰보니 가느다란 갈색 목덜미가 보였어요. 분명 카이가 틀림없었어요. 게르다는 카이의 이름을 외치며 등잔을 가까이 가져다 댔어요. 말에 탄 꿈들이 다시 방 안으로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나 잠에서 깨 고개를 돌린 사람은 카이가 아니었어요. 왕자는 목덜미만 카이와 닮았던 거예요. 공주가 백합처럼 하얀 자기 침대에서 밖을 내다보며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게르다는 울면서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까마귀들이 자신을 위해 해준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어머, 가여워라. 왕자와 공주가 말했어요. 까마귀들에게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번 일은 칭찬하며 보상을 해주기로 했지요. 어디든 마음대로 훨훨 날아가고 싶니? 아니면 궁전의 까마귀가 되어 평생 부엌의 남은 음식을 먹고 싶니? 공주가 물었어요. 까마귀 두 마리는 고개를 깊이 숙여 절하며 부엌을 택했어요. 이 둘은 자신의 미래와 늙어갈 나이를 생각했을 때 그게 훨씬 낫다고 말했어요. 왕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게르다에게 자기 침대에 누우라고 했어요. 왕자가 베푸는 최고의 배려였어요. 게르다는 작은 손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하며 생각했어요. 사람들도 동물들도 참 착하구나. 게르다는 눈을 감고 곧 평온하게 잠이 들었어요. 꿈이 모두 다시 날아 돌아왔는데 이들은 천사처럼 보였어요. 천사들이 자그마한 썰매를 끌었는데 그 썰매에 카이가 앉아 있었어요. 카이가 게르다에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저 한낱 꿈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었을 때 모든 것이 사라져 버렸지요. 다음날 게르다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실크와 벨벳 옷을 입었어요. 왕자와 공주는 게르다에게 성에 머물며 멋진 시간을 보내라고 했지만 게르다는 그 대신에 작은 마차 하나, 작은 말 하나, 작은 신발 한 짝을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러면 넓은 세상으로 달려나가 카이를 찾겠다고 했어요. 왕자와 공주는 신발 한 짝과 토시를 내주었어요. 둘은 게르다를 아주 멋지게 입혔어요. 게르다가 떠날 준비가 되자 문 앞에는 황금 마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마차에는 왕자와 공주의 왕실 문장이 별처럼 반짝반짝 빛났어요. 마부와 하인 모두 황금관을 쓰고 있었어요. 왕자와 공주는 직접 게르다가 마차에 올라타게 도와주며 행운을 빌어주었어요. 까마귀들은 이제는 결혼했는데 그중 숲에서 만났던 까마귀가 얼마 동안 게르다와 동행하며 배웅해주기로 했어요.
뒤로 돌아앉으면 속이 안 좋았기에 게르다 옆에 앉았지요. 궁전의 까마귀는 문 옆에 서서 날개를 흔들었어요. 그 까마귀는 부엌에서 너무 많이 먹어 배가 아파 따라오지 않았어요. 마차 안에는 달콤한 과일과 과자가 한가득 준비되어 있었어요. 잘 가, 잘 가. 멀어지는 마차를 향해 왕자와 공주가 크게 외쳤어요. 게르다는 울었어요. 까마귀도 한동안 울었어요. 이윽고 까마귀는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정말 슬픈 이별이었어요. 까마귀는 나무 위로 날아올라 마차가 사라질 때까지 그 커다란 검은 날개를 흔들었어요. 마차는 햇빛 속에서 밝게 빛났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산적의 딸. 마차는 불타는 횃불처럼 번쩍이며 어두운 숲으로 들어갔어요. 이 때문에 산적들의 눈에 확 띄었지요. 산적들이 마차를 그냥 보낼 리 없었어요. 금이다! 산적들이 소리쳤어요. 그러고는 달려가 말을 붙잡고 어린 게르다를 마차에서 끌어내렸어요. 포동포동한 게 예쁘구나. 나무 열매를 잘 먹어 살을 찌웠나? 통통한 양 한 마리쯤 되겠어. 아주 맛있는 한 끼가 될 것 같군. 나이든 여자 산적이 소리쳤어요. 이 산적의 얼굴에는 거친 수염이 길게 나고 눈썹이 덤불처럼 무성했어요. 산적은 무시무시하게 번쩍거리는 칼을 꺼내들었어요. 그런데 아얏 하고 갑자기 비명을 질렀어요. 그 순간 산적의 딸이 귀를 물어뜯었기 때문이지요. 딸은 산적의 등에 엎여 있었는데 사납고 제멋대로 굴었어요. 그 바람에 산적은 게르다에게 칼을 휘두르지 못했어요. 나 쟤랑 놀 거야. 저 아이가 나한테 입고 있는 저 옷하고 토시를 줄 거야. 내 침대에서 함께 잘래. 산적의 딸이 말했어요. 그러고는 한 번 더 깨물었어요. 산적은 너무 아파 펄쩍펄쩍 뛰었어요. 다른 산적들은 모두 웃음을 터뜨렸어요. 꼬마를 업고 춤추는 저 꼴 좀 봐. 난 마차에 탈 거야. 산적의 딸이 마차에 올라탔어요. 이 딸은 제멋대로인데다가 고집이 엄청나게 셌어요. 산적의 딸과 게르다는 마차에 타서 나무와 돌이 깔린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 숲속 깊숙이 들어갔어요. 산적의 딸 키는 게르다 정도였지만 힘이 훨씬 세고 어깨가 떡 벌어졌어요. 갈색 피부에 눈은 칠흑처럼 까맸는데 표정은 퍽 우울해 보였어요. 산적의 딸이 게르다를 껴안고 말했어요. 내 마음에 들면 사람들이 널 해치지 않을 거야. 또 공주니?
아니, 아니야. 게르다가 말했어요. 게르다는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줬어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스러운 카이를 얼마나 걱정하는지도 말해주었어요. 산적의 딸은 게르다를 진지하게 바라보며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말했어요. 내가 너한테 화가 나도 사람들이 널 죽이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직접 죽일 테니까. 그러고는 게르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신의 두 손을 게르다의 부드럽고 따스한 토시에 찔러 넣었어요. 마침내 마차가 산적이 사는 성 마당에 멈추었어요. 성벽은 아래부터 위까지 쩍쩍 금이가 갈라져 있었어요. 까마귀와 갈까마귀들이 성벽에 뚫린 총구멍 사이로 날아다니고 사람도 잡아먹을 정도로 커다란 개들이 공중으로 펄쩍펄쩍 뛰어올랐어요. 하지만 짖는 게 금지되었기 때문에 짖지는 않았어요. 돌이 깔려있고 연기가 자욱한 낡은 방 한가운데에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어요. 연기는 천장까지 차오르며 밖으로 나갈 길을 찾고 있었지요. 커다란 가마솥에는 수프가 펄펄 끓고 꼬치에 꽂은 토끼고기가 익어가고 있었어요. 너는 오늘 밤 나랑 우리 동물들이랑 같이 잔다. 산적의 딸이 말했어요. 실컷 먹고 마시고 나서 둘은 지푸라기가 깔린 구석 자리로 함께 갔어요. 잠자리 주위 나뭇가지와 횃대 위에 비둘기가 100마리 정도 모여 있었어요. 비둘기들은 잠이 든 것처럼 보였지만 어린 소녀 둘이 가까이 다가오자 꿈틀거렸어요. 저 비둘기들은 모두 내 거야. 산적의 딸이 말했어요. 옆에 있던 비둘기를 붙잡더니 다리 하나를 잡고 흔들어대 마침내 비둘기가 날개를 퍼덕거렸어요. 얘한테 입 맞춰. 산적의 딸이 소리치며 비둘기를 게르다의 얼굴에 툭 던졌어요. 저 녀석들은 숲속의 몹쓸 장난꾸러기들이야. 저렇게 막아놓지 않으면 금세 달아나 버릴걸? 높은 벽에 나무 막대기로 막아놓은 구멍을 가리키며 산적의 딸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건 내 단짝 친구 배야. 그러더니 술록의 뿔을 확 잡아당겼어요. 술록의 목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구리 목걸이가 걸려 있었어요. 이 녀석을 잘 감시해야 해. 안 그러면 곧장 달아날 테니까. 매일 밤마다 나는 녀석의 목을 칼날로 간지럽혀. 그러면 녀석이 잔뜩 겁을 집어먹거든. 산적의 딸은 벽의 구멍에서 기다란 칼 하나를 꺼내 술록의 목을 겨누었어요. 불쌍한 동물이 발버둥치자 산적의 딸은 마구 웃으며 게르다를 자기 침대로 끌어당겼어요. 자면서 계속 칼을 들고 있을 거니? 게르다가 살짝 겁먹은 표정으로 칼을 바라보며 물었어요. 난 언제나 칼을 들고 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잖아. 그건 그렇고 어린 카이에 대해 아까 나한테 해준 말
내가 넓은 세상을 방황한 이유에 대해 다시 말해줘. 게르다는 이야기를 모두 다시 들려주었어요. 그러는 사이 야생 비둘기들은 머리 위 새장에서 구구 울어대고 집 비둘기들은 잠이 들었어요. 산적의 딸은 한 손으로 게르다의 목을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꽉 쥔 채 잠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누구나 들을 수 있을 만큼 시끄럽게 코를 골았어요. 하지만 게르다는 전혀 눈을 감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살아남을지 죽게 될지 몰라 두려웠기 때문이지요. 산적들은 불가에 앉아 노래하고 마셔댔어요. 그리고 나이든 그 여자 산적은 제주넘기를 했어요. 게르다가 보기에는 꽤 끔찍했어요. 이윽고 숲비둘기가 말했어요. 구구구구, 우리가 카이를 봤어. 하얀 암탉이 그 아이 썰매를 끌었어. 카이는 누누 여왕 썰매에 앉아 있었어. 여왕의 썰매는 우리 둥지가 있는 나무 위까지 바짝 스쳐 지나갔어. 누누 여왕은 어린 것들을 다 날려 죽여버렸어. 우리만 살아남았어. 거기서 하는 말, 그게 무슨 말이야? 누누 여왕은 어디로 갔어? 게르다가 소리쳐 물었어요. 누누 여왕은 분명 라플란드로 갔을 거야. 거기는 늘 눈하고 얼음으로 덮여 있어. 내 옆에 묶여있는 술록한테 물어보지 그래? 술록이 게르다한테 말했어요. 그래, 눈부시게 아름다운 그 땅은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어. 그 드넓고 반짝이는 들판을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지. 누누 여왕은 거기에 여름 숙소가 있어. 하지만 여왕의 본거지는 북극 근처에 있는 성이야. 스피스베르겐이라고 부르는 섬에 있지. 아, 카이. 사랑스러운 카이. 게르다가 한숨 지었어요. 잠자코 누워있어. 안 그러면 칼로 배를 푹 찔러버릴 거야. 산적의 딸이 말했어요. 아침이 되자 게르다는 숲에 사는 비둘기들이 해준 말을 모두 산적의 딸에게 들려주었어요. 산적의 딸은 곰곰이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곧 고개를 끄덕이고는 크게 소리쳤어요.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겨. 그러고는 술록에게 물었어요. 라플란드가 어딘지 알아? 술록이 두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없을걸? 난 그곳에서 태어났어. 그곳에서 자라고 그곳에서 자유롭게 뛰어놀았어. 눈밭을 가로질러 달렸지. 산적의 딸이 게르다에게 말했어요. 잘 들어. 너도 알다시피 남자들은 다 나갔어. 우리 엄마는 아직 이곳에 남아있어. 엄마는 계속 여기 있을 거야. 아침이 되기 전에 엄마는 저 커다란 병의 술을 다 마셔버릴걸? 그러고는 보통 낮잠을 늘어지게 자지. 엄마가 잠이 들자마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고는 침대에서 펄쩍 뛰어나와 달려가 엄마의 목을 감싸고 말했어요. 잘 잤수? 우리 사랑스러운 염소 아줌마. 산적은 딸의 코를 잡고 시뻘개질 때까지 비틀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건 순수한 사랑의 표시였어요. 엄마가 술병을 비우고 잠에 골아 떨어지자마자 산적의 딸은 술록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널 여기 계속 가둬두고 이 날카로운 칼로 널 간지럽히고 싶어. 내가 그렇게 하면 넌 엄청 좋아하지. 하지만 이제 밧줄을 풀어 밖으로 빼내줄게. 그러면 라플란드로 돌아갈 수 있어. 소꿉친구가 있다는 눈의 여왕 궁전까지 게르다를 데리고 가야 해. 게르다가 나한테 한 말을 너도 분명 들어서 알지? 이 애가 엄청 큰 소리로 말해서 너도 엿듣고 있었으니까. 술록은 허공으로 뛰어갈 생각에 무척 기뻤어요. 산적의 딸은 게르다를 술록의 등에 태워 조심스럽게 앉힌 다음 작은 쿠션도 하나 주었어요. 아직 안 끝났어. 여기 거지 같은 털 신발 받아. 거기는 엄청 추울 테니까. 토시는 내가 가질게. 왜냐하면 너무 예쁘거든. 하지만 내 손가락이 동상에 걸리면 안 되겠지? 이거 우리 엄마 장갑이야. 내 팔꿈치까지 올라갈 거야. 이거 껴. 이제 내 손이 우리 못생긴 엄마의 큼지막한 손처럼 보이네. 게르다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징징 우는 거 못 봐주겠네. 이제 행복해 보여야지. 여기 빵 2조각이랑 햄 받아. 이거면 굶어 죽지는 않을 거야. 산적의 딸은 빵과 햄을 술록의 등에 묶은 후 문을 열어 커다란 개들을 모두 안으로 불러들였어요. 그러고는 칼로 술록을 묶은 밧줄을 툭 끊으며 말했어요. 이제 달려가.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잘 돌봐야 해. 게르다는 커다란 장갑 낀 손을 산적의 딸에게 흔들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이윽고 술록이 펄쩍 뛰어갔어요. 나무와 자갈 위로 드넓은 숲을 가로지르며 습지를 넘어 평원을 힘껏 달렸어요. 늑대가 지저대고 갈까마귀가 울어댔어요. 하늘이 이리저리 환하게 빛나고 누군가 훌쩍이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게 내 친구 오로라야. 저 아름다운 빛 좀 봐. 술록이 말했어요. 그러고는 밤이고 낮이고 계속 빨리 달려갔어요. 빵과 햄도 다 먹었지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라플란드에 도착했답니다. 6번째 이야기, 라프족 여인과 핀족 여인. 술록은 작은 오두막 앞에서 멈췄어요. 그곳은 대충 지은 허름한 집이었어요.
지붕은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고 문은 너무 낮아서 납작 엎드린 채 기어서 드나들어야 했어요. 집에는 늙은 라프족 여인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 여인은 고래기름 등잔에 생선을 굽고 있었어요. 술록은 그 여인에게 게르다의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자기 이야기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야기부터 들려주었어요. 게르다는 너무 추워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라프족 여인이 말했어요. 아, 불쌍한 것 같으니라고. 아직도 갈 길이 많이 남았단다. 핀마크로 가려면 몇백 마일은 더 가야 한다. 거기서 누누이 왕이 휴가를 보내며 매일 밤마다 파란색 불꽃을 불태우고 있지. 내겐 종이가 없으니 말린 생선 위에 편지를 적어주마. 그 편지를 저기 북쪽에 사는 핀족 여인한테 가지고 가거라. 그 여자는 나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알려줄 수 있을 게다. 게르다가 얼어붙은 몸을 녹이고 요기를 하고 나자 라프족 여인은 말린 생선에 몇 자 적어주고 잘 가져가라고 당부했어요. 그러고는 게르다를 다시 술록의 등에 단단히 묶어주었어요. 술록은 다시 달렸어요. 밤새도록 하늘은 탁탁 씩씩 소리를 내며 아름다운 오로라를 선사했어요. 게르다는 마침내 핀마크에 도착해 핀족 여인의 집 굴뚝을 두드렸어요. 문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기 때문이지요. 집은 무척 뜨거웠어요. 그래서 핀족 여인은 거의 벌거벗은 채로 집안을 돌아다녔어요. 몸집이 작고 더러운 그 여인은 곧장 게르다가 장갑과 신발과 옷을 벗도록 도와주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집안에서 버티기 힘들었어요. 여인은 술록의 머리 위에 얼음 조각 하나를 올려놓고는 말린 생선에 적힌 글을 읽었어요. 그걸 3번 읽고 외운 다음에 수프 냄비에 넣었어요. 그 생선은 먹을만 했어요. 여인은 뭐든지 허투루 버리는 법이 없었지요. 술록은 그 여인한테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고 어린 게르다의 이야기를 했어요. 핀족 여인은 알았다는 듯 눈을 깜빡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술록이 말했어요. 당신은 대단한 분이죠. 당신이 목화실로 세상의 바람을 모조리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뱃사람들이 매듭을 한 개 풀면 우리가 좋아하는 바람이 불어요. 2번째 매듭을 풀면 센 바람이 불고 만약 3번째, 4번째 매듭을 풀면 숲속 나무를 쓰러뜨릴 정도로 엄청난 강풍이 불죠. 이 어린 소녀에게 마실 것을 좀 주시겠어요? 이 아이를 남자 12명만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누누이 여왕을 이길 수 있을 테니까요. 남자 12명이라
정말 그럴듯하군. 핀족 여인이 툴툴거렸어요. 여인은 선반으로 가 돌돌만 커다란 짐승 가죽을 내려 펼쳤어요. 그 가죽에는 희한한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여인은 그 글을 읽어 내려갔어요. 이마에 땀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술록은 게르다를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했어요. 게르다는 애초로운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어요. 그러자 여인은 다시 눈을 깜빡였어요. 여인은 술록을 구석으로 데리고 가서 술록의 머리에 얼음 조각 하나를 또 올려주며 속삭였어요. 카이는 정말 누누이 여왕과 함께 있어. 그곳의 모든 게 그 아이한테 아주 잘 맞아. 그 아이는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그건 그 아이 심장에 유리 조각이 박혀있기 때문이지. 그 유리 조각을 빼내지 않으면 그 아이는 다시는 인간이 될 수 없을 거야. 눈의 여왕은 엄청난 힘으로 그 아이를 계속 붙잡아둘 거다. 게르다에게 전부 다 상대할 힘을 줄 수 없나요? 내가 저 애한테 줄 수 있는 힘은 저 아이가 지금 이미 갖고 있는 힘보다 크지 않아. 인간과 짐승들이 저 아이를 도우려 하는 거 안 보이니? 이 넓은 세상에서 저 아이가 애초에 맨발로 이렇게나 멀리까지 온 게 안 보여. 우리는 저 아이한테 그 힘에 대해 말하면 안 돼. 그 힘은 저 아이 마음속에 들어있어. 저 아이는 아주 사랑스럽고 순수하거든. 저 아이가 직접 눈의 여왕한테 가서 어린 카이에게서 그 유리 조각을 빼낼 수 없다면 우리가 저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넌 저 어린 소녀를 그곳에 데리고 가렴. 눈에서 자라는 붉은 베리로 뒤덮인 커다란 관목에 내려놓아야 한다. 그러고 나면 거기서 우물거리지 말고 얼른 이곳으로 돌아오거라. 핀족 여인은 어린 게르다를 술록 위에 들어올려 앉혔어요. 술록은 있는 힘껏 달려갔어요. 아, 신발과 장갑을 깜빡하고 놓고 왔네. 게르다가 소리쳤어요.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속에서 신발과 장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곧 깨달았지요. 하지만 술록은 감히 멈추려 하지 않았어요. 술록은 전속력으로 달려 마침내 붉은 베리가 뒤덮인 커다란 관목에 들어섰어요. 이곳에서 술록은 게르다를 내려놓고 입을 맞추었어요. 술록의 얼굴에 반짝이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술록은 게르다를 남겨놓고 힘껏 달려 되돌아갔어요. 게르다는 신발과 장갑도 없이 얼음처럼 차가운 핀마크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게르다는 온 힘을 다해 뛰었어요. 그러자 눈송이가 게르다를 향해 휘몰아쳤어요. 하지만 그 눈송이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이 오로라가 불타오르고 있었지요.
휘몰아치는 눈송이는 가까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커졌어요. 게르다는 돋보기로 눈송이를 보았을 때 무척 크고 기이해 보였다는 사실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눈송이는 훨씬 더 괴기스럽고 으스스했어요. 눈송이는 살아있었어요. 이 눈송이는 눈의 여왕 병사들로 정말 기괴한 모양이었어요. 너무 많이 자란 흉측한 호저를 닮은 것도 있었어요. 어떤 건 따리를 튼 뱀처럼 생겼는데 사방으로 머리를 내밀고 있었어요. 털을 죄다 곤두세운 뚱뚱한 어린 곰처럼 생긴 눈송이도 있었어요. 모두 하얗게 반짝반짝 빛났어요. 모두 살아있는 눈송이였어요. 살을 내듯 몹시 추웠어요. 게르다가 기도문을 읊조리자 입김이 구름처럼 눈앞에서 꽁꽁 얼었어요. 입긴 구름은 점점 더 짙어지더니 작은 천사들의 모습이 되었어요. 그리고 땅에 닿으며 점점 더 커져갔어요. 천사들은 모두 머리에 투구를 쓰고 손에는 방패와 창을 들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점점 더 늘어났어요. 게르다가 기도를 마치자 한 무리의 천사들이 게르다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천사들은 창으로 끔찍한 눈송이들을 찌르고 수천 조각으로 베어버렸어요. 그래서 게르다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천사들이 게르다의 손과 발을 비벼 따뜻하게 해주었어요. 게르다는 눈의 여왕 궁전으로 힘차게 걸어갔어요. 카인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카이의 마음속에서 게르다는 아주 멀리 밀려났어요. 카이는 게르다가 궁전 밖에 왔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못했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눈의 여왕 궁전, 그리고 그 뒷이야기. 궁전의 성벽은 휘몰아치는 눈으로, 창문과 문은 살을 애는 듯한 바람으로 지어졌어요. 성에는 100개도 넘는 방이 있었는데 그 방들은 바람에 휩쓸려 온 눈으로 만들어졌어요. 가장 큰 방은 수 킬로미터나 뻗어 있었지요. 방마다 오로라의 불꽃으로 환했어요. 모두 엄청 크고 모두 텅 비어 있었어요. 모두 얼음장처럼 춥고 모두 화려했어요. 즐거움의 흔적이라고는 하나도 없었지요. 북극곰의 폭풍의 음악에 맞춰 뒷발로 어기적 걸으며 최고의 예의범절을 과시하는 그런 사소한 춤도 없었어요. 곰의 새끼들을 위해 수건을 숨기는 놀이를 하는 조촐한 파티도 열리지 않았어요. 암컷 흰 여우들이 수다를 떨어대는 오후의 조촐한 커피 모임도 없었어요. 눈의 여왕 방은 다 텅 비고 크고 추웠어요. 오로라는 규칙적으로 빛을 내 언제 가장 높고
언제 가장 낮을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드넓고 텅 빈 눈의 방 한가운데에는 꽁꽁 언 호수가 하나 있었어요. 호수는 수천 조각으로 금이가 있었지만 각각의 조각은 모두 똑같은 모양이었어요. 마치 위대한 장인의 작품처럼 보였지요. 눈의 여왕은 집에 있을 때 그 호수 한가운데 앉아 있었어요. 여왕은 이것을 이성의 거울 위에 앉는다고 말했어요. 이 거울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최고의 물건이라고 했어요. 카인은 추위에 온몸이 새파랗게 변해 거의 시커매졌어요. 하지만 추위를 느낄 수 없었어요. 카이의 심장은 거의 얼음으로 변해버렸어요. 카이는 뾰족하고 납작한 얼음 조각을 이리저리 움직이며 일정한 모양으로 맞추려 했어요. 카이는 조각을 배열해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하지만 자신이 그렇게나 맞추고 싶어하는 한 가지 단어는 결코 알아맞힐 수 없었어요. 그 단어는 영원이었어요. 눈의 여왕은 카이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지 알아맞히면 넌 너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어. 그럼 내가 너한테 이 세상을 주겠다. 그리고 스케이트도 한 벌 새로 주마. 하지만 카이는 그걸 알아맞힐 수 없었어요. 난 이제 따뜻한 나라로 날아가겠다. 검은 가마솥을 들여다봐야 하거든.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말했어요. 검은 가마솥이란 에트나 화산과 베수비오 화산을 뜻했어요. 살짝 하얗게 칠해야 해. 그래야 하거든. 그러면 오렌지하고 포도나무가 마음을 푹 놓을 거야. 그러고는 날아가 버렸어요. 카이는 그 텅 빈 얼음장 위에 혼자 앉아 얼음 조각으로 퍼즐을 맞추었어요. 머리에서 딱딱 소리가 날 지경이었어요. 하도 꼿꼿하게 잠자코 앉아 있어서 누군가는 마치 얼어 죽은 것 같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불현듯 게르다가 살을 내는 바람의 그 큰 문을 지나 궁전 안으로 걸어 들어왔어요. 게르다가 기도문을 읊자 바람이 잦아들었어요. 게르다는 차갑고 텅 빈 넓은 방 안으로 들어섰어요. 그러자 마침내 카이의 모습이 보였어요. 게르다는 카이를 한눈에 알아보았어요. 얼른 달려가 카이를 품에 꼭 껴안고 울부짖었어요. 카이, 사랑하는 카이, 마침내 널 찾았어. 하지만 카이는 꼼짝도 않은 채 꼿꼿하고 차갑게 앉아 있었어요. 게르다는 뜨거운 눈물을 쏟아냈어요. 게르다의 눈물이 카이의 몸에 떨어져 곧장 심장으로 들어갔어요. 그 눈물이 얼음덩어리로 변한 심장을 녹이고 그 안에 박힌 유리 조각을 태워 없앴어요. 카이는 게르다를 올려다봤어요. 게르다는
예전에 카이와 함께 불렀던 장미에 관한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자 카이가 갑자기 눈물을 터뜨렸어요. 실컷 눈물을 흘리고 나니 눈에 박힌 작은 유리 조각이 씻겨 나왔어요. 게르다, 우리 사랑스러운 게르다, 이렇게 오랫동안 어디 갔었어? 카이는 게르다를 알아보고는 행복에 겨워 소리쳤어요. 이윽고 주변을 둘러보더니 말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지? 여기 정말 춥다. 엄청 넓고 아무것도 없어. 카이는 게르다를 꼭 안았어요. 게르다는 웃었어요. 마침내 행복한 눈물이 게르다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이들의 행복은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유리 조각조차 곁에서 춤을 추며 행복을 함께 나누었어요. 유리 조각들은 점차 움직임이 둔해지더니 차례로 떨어지며 눈의 여왕이 카이에게 말했던 바로 그 단어를 만들었어요. 카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 온 세상과 새 스케이트 한 짝을 얻기 위해 찾아야만 하는 바로 그 단어를 말이지요. 게르다는 카이의 뺨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자 카이의 뺨이 다시 발그레해졌어요. 게르다는 카이의 눈에 입을 맞추었어요. 카이의 눈이 게르다의 눈처럼 초롱초롱 빛났어요. 게르다는 카이의 손과 발에 입을 맞추었어요. 카이는 다시 튼튼하고 건강해졌어요. 카이를 풀어준 영원이라는 말이 얼음덩이에 적혀 있었어요. 눈의 여왕은 이제 언제든 내킬 때 돌아올지 몰라요. 카이와 게르다는 손을 맞잡고 거대한 궁전을 천천히 빠져나왔어요. 둘은 할머니에 대해, 지붕 위의 장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걸을 때마다 바람이 먹고 태양이 비쳤어요. 빨간 베리로 뒤덮인 관목에 이르자 대기하고 있던 술록이 두 사람을 맞아주었어요. 술록은 사랑스러운 술록 짝과 함께 있었는데 그 술록에게는 이 아이들이 마실 수 있는 따뜻한 우유가 있었어요. 술록이 아이들에게 입을 맞춰주었어요. 이윽고 이 술록들이 게르다와 카이를 태우고 먼저 핀족 여인에게로 갔어요. 아이들은 그곳 뜨거운 방에서 몸을 녹였어요. 핀족 여인이 집으로 가는 방향을 알려주었어요. 아이들은 라프족 여인에게로 갔어요. 라프족 여인은 이들에게 새 옷을 만들어주고 썰매를 태워주었어요. 술록 두 마리는 함께 나란히 달렸어요. 이제 처음으로 초록 봉우리가 보였어요. 이곳에서 카이와 게르다는 술록 두 마리에게 작별 인사를 했어요. 안녕, 정말 고마웠어. 작은 새들이 처음으로 짹짹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변 숲에는 이제 초록 봉오리가 가득했어요. 문득 숲에서 말을 탄 소녀가 당당하게 나왔어요. 게르다는 그 말을 알아봤어요. 그 말은
한때 황금 마차를 몰았었지요. 말을 탄 소녀는 머리에 빨간색 모자를 쓰고 허리춤에는 권총 2자루를 차고 있었어요. 바로 그 산적의 딸이었어요. 산적의 딸은 집에 있는 게 지겨워져 북극 나라로 여행을 떠났던 거예요. 그것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세상은 넓으니 산적의 딸이 갈 수 있는 곳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산적의 딸은 게르다를 한눈에 알아봤어요. 게르다 또한 산적의 딸을 알아봤지요. 즐거운 만남이었어요. 산적의 딸이 카이에게 말했어요. 너 돌아다니는데 일가견이 있구나. 누군가 널 위해 지구 끝까지 달려갈 만한 가치가 너한테 있는지 정말 알고 싶네. 게르다는 산적의 딸 뺨을 토닥이며 왕자와 공주에 대해 물었어요. 둘은 외국으로 여행 중이야. 까마귀는? 아, 숲속의 까마귀는 죽었어. 까마귀의 짝은 이제 혼자가 되었어. 그 까마귀는 검은 양털 조각을 다리에 두르고 있어. 혼자 남은 스스로를 몹시 안타까워하고 있지. 모두 터무니없는 짓이야. 이제 내 얘기 좀 해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떻게 카이를 찾아냈는지. 산적의 딸이 말했어요. 게르다와 카이는 산적의 딸에게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어이쿠, 얼씨구. 그럼 다 잘 되었네. 산적의 딸은 악수를 나누고 둘의 마을을 지나가게 되면 꼭 찾아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고는 말을 타고 떠나갔어요. 카이와 게르다는 손을 꼭 잡았어요. 길을 걷는 내내 화창한 봄 날씨가 이어졌어요. 땅은 초록으로 물들고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지요.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커다란 마을의 높은 첨탑이 눈에 들어왔어요. 둘이 살던 마을이에요. 게르다와 카이는 곧장 할머니 집으로 걸어가 계단을 올라 방 안으로 들어갔어요. 모든 게 떠나올 때와 똑같았어요. 시계가 째깍거리고 시계바늘이 시간을 알려주었어요. 하지만 문 안으로 들어선 순간 한 가지 변한 것을 알아차렸어요. 두 사람은 이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열린 창문으로 지붕 위 장미가 보였어요. 작은 의자 2개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카이와 게르다는 그 의자에 앉아 서로 손을 꼭 잡았어요. 둘 모두 마치 몹쓸 꿈이었던 것처럼 눈의 여왕이 살던 궁전의 차갑고 호화로운 텅 빈 공간을 까맣게 잊었어요. 카이와 게르다는 서로의 눈을 들여다보았어요. 둘은 이제 어른이 되어 그곳에 앉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아이였어요. 이제 여름이 되었어요. 따뜻하고 눈부시게 아름다운 여름이었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꿀잠 자는 편안한 밤 되세요.